한서진은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어머니 윤미라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왔다. 서진은 그곳을 집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곳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자 숨을 죽여 살아야 하는 감옥이었다. 어머니 윤미라는 40대 초반의 여자였다. 젊은 시절 배우의 꿈을 품었지만 몇 번의 오디션 실패 후 술과 담배, 그리고 분노로 그 삶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달랐을 거라.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어릴 때부터 알아버렸다. 자신은 태어났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아침은 늘 전쟁처럼 시작됐다. 작은 부엌에서 김이 오르는 밥솥 앞에 선 어머니는 말없이 쌀을 휘저었다. 서진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밥상에 앉았다. 수저를 들자 어머니가 말했다. 너 어제 수학시험 몇 점이었어?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98점이요. 왜 100점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스테인리스 수저가 식탁에 세게 부딪혔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은 변명이 될 수 없었고 침묵만이 유일한 생존법이었다.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성적은 항상 상위권. 선생님들은 서진이는 참 모범적인 학생이야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손목에 가끔 보이는 멍자국이나 뺨 위에 붉은 자국의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상한 애라고 불렀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고 운동장에도 나오지 않으며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아이. 서진은 그것이 편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니까. 가끔 같은 반 아이들의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는 걸 보았다. 도시락을 싸서 오거나 학예에 참여하거나 운동회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 서진은 그런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상상했다. 만약 내 엄마가 저랬다면 나는 지금 어떤 아이일까?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도 전화로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만 했다. 사실 어머니는 바쁘지 않았다.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서진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의 머리를 강제로 잘랐다. 그날 서진이 교복 대신 조금 화사한 옷을 입고 외출하려 했다는 이유였다. 남자들 눈에 띄고 싶어서 그딴 옷을 입은 거나? 라는 말과 함께 부엌칼로 서진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그 후로 서진은 단 한 번도 머리 모양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밤이 되면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서진은 숨을 죽였다. 어머니가 술에 취한 날은 더 위험했다. 술병이 벽에 날아들기도 하고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기도 했다. 너는 애 태어났니? 라는 질문이 날아올 때면 서진은 자신도 정말로 궁금해졌다. 얘 자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그런 날이 반복되던 중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일기장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오늘은 맞지 않았다. 다행이다. 혹은 눈을 뜨지 않고 싶었다. 같은 문장들. 서진의 삶은 그렇게 무채색의 시간들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알게 되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속삭였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고통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거울 속 소녀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서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이미 수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멍 자국은 옷으로 감춰졌고 마음의 균열은 미소 뒤에 묻혔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조금만 큰 소리로 말해도 몸이 움찔했고
누군가 손을 들기만 해도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학교는 그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물론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고함이나 술 냄새, 갑작스러운 폭력은 없었다. 교실 창가 두 번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이 서진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틈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조차 깨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아침이었다. 문학 시간, 시험지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보며 담임 교사 이다은은 눈썹을 찌푸렸다. 짧게 잘린 머리끝이 고르지 않았고 그 아래 보이는 목덜미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이다은은 서진을 불렀다. 서진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진의 손이 떨렸다. 교사가 자신을 부르며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니? 그 질문에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감정의 그림자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그런 질문은 수없이 들어왔고 이미 답을 정해둔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요, 없어요. 그냥 넘어졌어요. 그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욱 비정상이었다. 이다은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학생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파고들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에 서진은 순간적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누군가 자신을 편이라고 말한 것이 생소해서 단어의 의미가 낯설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계속 그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집 문을 여는 순간 모든 따뜻한 말들은 증발해버렸다. 어머니는 이미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너 왜 이렇게 늦어? 어디 쳐돌아다녔어? 서진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을 보면 다 보여.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차가웠다. 술잔이 식탁 위에 세게 내려졌다. 서진은 작은 소리 하나에도 긴장하며 숨을 삼켰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그녀의 불안은 이어졌다. 친구들은 여전히 그녀를 잘 모르는 아이 취급했고 서진도 가까이 다가갈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반에서 몇 번째로 성실하고 조용한 학생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안도의 증거였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녀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급식실에서 서진은 우연히 자신을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었다. 지 엄마 이상하대. 맨날 술 취해서 소리 지른다며. 저런 애가 반에서 1등이래. 웃기지 않아.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아무렇지 않은 듯 걸었지만 손끝은 떨렸고 귀 밑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조용히 살고 싶어 해도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찾아내서 이야기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다은 선생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진아, 너 괜찮아? 이번에도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서진이 무너질까 봐 살며시 손을 뻗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서진의 손끝이 멈췄다. 원필 끝이 줄 끝에서 흔들렸다.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습관이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누군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만큼 들키기 쉬워지니까.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면 모든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왔다. 욕실 거울을 마주한 채 그녀는 속삭였다. 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지? 왜 난 이렇게 약할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등으로 입을 막았다. 조그마한 흐느낌조차 들키면 어머니는 이유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버릴 것이다.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다. 종이는 눈물로 얼룩지고 글씨는 떨려 있었다.
일기에는 반복되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죽을 수도 없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우연히 교내 게시판에서 한 문구를 보았다.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에 문구였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렸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어머니에게 주의받아온 생각이 여전히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어머니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고 서진은 항상처럼 조용히 그 소리를 견뎠다. 그러나 이날은 조금 달랐다. 숨을 참고 버텼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한 감각이었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말하면 안 될까? 이 질문은 그녀의 내면 깊숙이 묵혀있던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찾는 본능이 아주 미세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한서진의 삶은 어느 날부터 더 무겁고 더 날카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윤미라의 폭력은 점점 거세졌고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도 쉽게 분노를 터뜨렸다. 술 냄새는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고 서진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왔다. 몸에 남는 상처보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갈라짐이 훨씬 더 컸다. 어머니는 새 남자친구가 생긴 뒤 더 예민해졌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비싼 정장을 입고 다니며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라는 그 남자를 붙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서진에게조차 자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요구했다. 그 시작은 사소했다. 쓰레기를 버려오라고 시키거나 택배를 대신 받으라거나 집을 치우게 하는 등 단순한 자빌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서진의 개인 공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려고 했다. 어느 저녁 남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였다. 어머니는 만취 상태였고 거실에 앉아 소리 높여 웃고 있었다. 남자는 서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서진아, 여기 와서 인사해라. 서진은 몸이 굳어버렸다. 어머니는 그녀를 억지로 끌어당겼다. 그 순간 서진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남자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불편한 욕망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어머니가 손목을 힘껏 잡아 브레이크가 걸렸다.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손님한테 인사가 그렇게 어려워. 그날 밤 서진은 방에서 한참을 떨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남자였다. 그의 시선이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생명의 위협과도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서진은 평소보다 더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필기하는 손이 여러 번 멈췄다. 점심시간에도 밥이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이다은 선생은 그녀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서진아, 오늘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었니?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을 피하는 방식, 몸의 긴장, 말끝의 흔들림, 모두가 평소와 달랐다. 이다은은 더 묻고 싶었지만 강요하는 순간 학생이 입을 닫아버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계속 걷다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췄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고 건물 사이로 파고드는 오후햇빛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빛조차 그녀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같았다. 집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애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없어지면 내가 줄곧 찾아야 하잖아. 미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진은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일 뿐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는 갑자기 서진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 남자한테 예의를 갖추라고 했잖아.
얘 말도 안 듣고 버릇을 부려. 서진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분노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남자를 붙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태세였다. 심지어 자신의 딸조차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이불 속에서 흐느끼다 결국 몸을 숨긴 채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에 갑자기 깼다.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그 남자를 불편하게 만든 걸까? 내가 문제야.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문제는 자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을 도구로만 취급했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면 얘 자신은 계속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가?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죄책감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 상태였다. 며칠 뒤 남자가 다시 집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대놓고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고 남자는 서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지만 한계가 있었다. 방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남자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도망쳤다. 방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남자는 문 밖에서 말했다. 겁먹을 필요 없잖아. 난 너한테 잘해줄 생각이야. 그 말은 서진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공포가 퍼져나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막혔다. 그때부터 서진은 집안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무작정 집을 뛰쳐나갔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다. 집안에서 느끼는 공포보다 훨씬 나았다. 그녀는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차가운 익명성은 때로는 위로였고 때로는 잔인함이었다. 얼마 뒤 서진은 휴대폰에서 처음으로 상담센터 번호를 눌러볼 생각을 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다. 손가락이 떨려 버튼 위에서 멈춰섰다. 두려움과 희망이 서로 충돌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해도 몸이 굳었다. 어머니의 분노, 남자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짓눌렸던 이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지하철역에 천장 조명이 뿌옇게 번져버렸다. 그 순간 서진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하지만 그 말을 현실로 옮기는 데에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아직 완전히 자라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분명했다. 서서히,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한가운데에서도 작은 균열 사이로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진이 처음으로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한 날은 특별한 사건이 있던 날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평범한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던 중 자기 또래 여학생이 친구들과 웃으며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소한 장면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자신과 너무 다른 세상, 너무 다른 일상, 너무 다른 삶. 서진에게는 그런 웃음이 허락된 적이 없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 깊숙이를 찌르며 비수를 꽂았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미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중이었다. 성질이 난 이유는 단순했다. 집안일을 해둔 사람이 없어서였다. 그러나 그날 서진은 평소처럼 묵묵히 사과하거나 조용히 방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분노를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숨죽여도 이 집에서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말없이 그녀를 밀어냈다. 이 집에서 더 머물러선 안 된다는 본능이 서진의 등을 강하게 떠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서진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상담센터 전단지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걸기 위해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청소년 상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서진의 입술은 굳어버렸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소리만 전화기로 흘러나갔다. 말하기 어렵다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가요? 서진은 그 말에 울컥했다. 누군가 이렇게 부드럽게 자신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그녀는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바보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그녀에게 너무 컸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것 같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이다은 선생이 또다시 서진의 표정을 눈치챘다. 서진아, 오늘도 힘들어 보라.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서진은 조금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 무서워요. 이다은의 표정이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서진을 교무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꺼내며 말했다. 무엇이 무섭니?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가, 제가 무서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진은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 이다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보호받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이다은 선생은 청소년 보호기관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상담사와 기관 담당자가 학교로 찾아왔고 서진은 조용한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내뱉었다.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상황을 짐작할 만큼의 정보가 전달되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센터에서는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서진을 임시 보호시설로 데려갔다.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공기. 하지만 그곳은 폭력도, 고함도, 비난도 없는 곳이었다. 침대에 누운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익숙한 공포 대신 낯선 안도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따라왔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 센터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 혹은 자신을 집으로 다시 끌고 가면, 그런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번에는 예전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센터에서는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학교의 기록, 서진의 진술, 그리고 과거 병원 기록까지 확인하면서 상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라는 연락이 닿지 않자 점점 더 불안해하며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퍼부었다. 서진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떨었지만 기관의 담당 직원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다시 위험한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서진의 마음 한가운데 오래 머물렀다. 마치 얼어붙은 내면에 미약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보호센터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공기가 있었다. 센터에서는 상담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상담사와 마주 앉으면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내 잘못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서진아, 내가 겪은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 잘못도 없었던 어린 너에게 너무 큰 짐이 지워졌던 거야. 너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 말은 서진을 울렸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렸던 감정이 흘러나오는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문을 서서히 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느새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삶이요.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삶이요. 그리고 언젠가 나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 순간 서진의 눈빛에는 분명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 힘은 아직 작고 흔들렸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희미한 빛처럼. 그 빛은 아주 작은 균열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서진은 그 빛이 자신을 어둠에서 꺼내줄 것임을 믿기 시작했다. 보호센터에서 지낸 지 석 달이 지나자 서진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센터의 일정은 단순했고 그 규칙성은 서진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주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상담을 받고 공부를 하는 평범한 하루가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소중한 경험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누구도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 평범함이 바로 그녀가 그렇게도 원했던 삶이었다. 그동안 센터와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서진의 법적 보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유미라는 딸이 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폭언과 협박을 이어갔지만 센터는 연락을 차단했고 법률 대리인도 배치되어 있었다. 몇 번의 조사가 진행되자 결국 미라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폭력과 방임의 기록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상담사는 서진에게 말했다. 이제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됐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왔어. 이 말은 서진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안도감과 두려움. 이제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막막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센터 측은 그녀의 의사를 존중했고 이전 학교와 협의의 복학 절차를 준비했다.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돌까 봐 우려했지만 서진은 담담히 말했다. 소문은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복학 첫날 교실 문 앞에서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다가왔다. 학생들은 순간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몸을 움츠렸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둠 속에서 헤어나온 뒤 맞이하는 세상은 무섭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졌다. 이다은 선생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서진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 그 말 한마디가 서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 교과서 냄새,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 주변의 잡음이 모두 현실감을 더했다. 비록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도망쳐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서진은 보호센터에서의 상담을 계속받으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갔다. 그녀는 공부에 집중했고 성적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지 상처를 감추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니? 서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나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상담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꿈, 아주 멋지다. 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새 서진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학교와 센터, 그리고 상담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그해 여름, 서진은 한 청소년 인권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중 한 강사는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에게 삶을 바꾸게 한 순간은 무엇인가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들었다. 저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 순간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말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서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떨림 없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힘든 날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대어도 되는 어른들이 있고 저를 이해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말은 강의실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몇 달 뒤, 서진은 전국 청소년 상담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며 실제로 다른 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일을 시작했다. 아직 미숙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 있지 않았다.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오후, 서진은 보호센터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다. 조용한 방 안에 들어서자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 버텨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용기예요. 서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잘못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은 정말로 진심이에요. 여러분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언니 이야기 듣고 힘이 났어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나보다 더 강할 거야.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이유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얼어있지 않았다.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들은 그녀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거야. 어둠을 지나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빛이 그녀의 길을 앞으로도 비추고 있었다.